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던 대이슬람 전쟁 중세 전반기의 뚜르 푸아티의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서유럽 지역은 극심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6세기경에 메로빙그 왕조가 수립되면서 부족하지만 국왕의 통제력이 발휘가 되었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었죠. 7세기 말에 이르면 서유럽 지역은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지방의 유력자들이 위세를 떨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중해 건너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맹렬한 기세로 정복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질러서 스페인을 정복했죠. 이베리 반도의 둥지를 튼 이슬람 세력은 8세기에 접어들면서 피레네 산맥 넘어 갈리아 지방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슬람 기병대 앞에서 유럽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풍전동화의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던 칼 마르텔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슬람 군대에 일격을 가한 것이 바로 투르 푸아티의 전투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전후하여 게르만족의 다양한 분파들이 제국의 영내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때 스페인 영토인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한 것은 서고트족이었죠. 피레네 산맥 바로 너머에는 완충지대격인 아키텐 공장력이 있었습니다. 6세기 이래 서유럽의 지배자로 군림한 세력은 프랑크족이었습니다. 5세기경 라인강을 건너 로마의 속주 갈리아로 들어온 이 프랑크족들은 다른 게르만족 분파들과는 달리 근거지였던 아헨을 중심으로 축차적으로 영토를 확장해온 덕분에 새로운 서유럽의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세기경에 이르면 갈리아 지방 중앙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 수많은 군소 귀족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찍이 로마군을 무찌르고 갈리아 지방을 석권했던 서고트족은 이후 프랑크족에게 밀려서 이베리아 반도로 쫓겨난 상태가 되죠. 중앙 권력이 약화된 갈리아 지방에서 그나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던 실질적 실력자는 메로빙거 궁정의 수상격인 궁제였습니다. 이 궁제는 원래 로마 시대의 세도가 집안 노예들의 우두머리를 칭하던 용어였는데요. 피핀 사후 초래된 혼란상을 겪은 후에 새로운 궁제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피핀의 서자였던 칼 마르텔이었습니다. 이 칼 마르텔은 3분되어 있던 왕국을 재차 통합하려는 야망을 가다듬고 있었죠. 프랑크 왕국에 비해 이베리아 반도의 둥지를 튼 서고트족의 국내 사정은 더욱 비관적이었습니다. 7세기 이후에 유력 이족 가문들 간의 다툼이 빈번해지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죠. 이러한 이전 투구의 상황 속에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실권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목전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던 한 집단이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슬람 군대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베리아 반도에 발을 들여놓은 이슬람 군대는 스고트족 왕국을 멸망시키고 반도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빈대자불에다가 초가삼간을 불태운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이슬람 세계는 엄청난 폭발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빠른 팽창의 근저에는 이슬람이라는 신흥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죠. 610년경부터 마호메트에 의해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되기 시작한 이슬람교는 이후에 채 20년도 안 되어서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던 다양하고 이질적인 아랍 부족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층과 교파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평등주의를 주장했던 유일신 종교 이슬람의 교리가 이런 아랍인들에게 어필했던 것이죠. 이후 이들은 통합된 힘을 본격적으로 외부 세계로 분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의 주 대상은 긴 세월 동안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성성장관 이슬람 군대는 660년경에 이르면 중동과 소아시아의 비잔틴 제국 영토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정복에 실패한 이슬람 세력은 이제 그 눈을 북아프리카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711년 이슬람 군대는 지브롤터 해협을 횡단해서 서고트족 기독교 왕국이 통치하고 있던 이베리아 반도로 진입을 하게 되죠. 이들의 침공에 맞서 서고트족 로데릭 왕의 군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슬람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해서 상륙한 지 채
10년도 안 돼서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이슬람 기병대의 진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갈리아 지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키텐 공국과 주도인 보르도가 이교도 군대의 약탈돼 방어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배후 공격을 최종 목표로 삼고 북성을 거듭한 이슬람 군대는 732년 가을쯤 프랑스 중서부의 요충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교도 군대의 만행의 일침을 놓겠다고 벼르고 있던 칼 마르텔의 프랑크족 군대와 역사에 남는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르 포아티에 전투인 것입니다. 이슬람의 스페인 정복과 갈리아 침공은 약탈의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이슬람교도 즉 무어인이라 불린 이들은 전통적으로 약탈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베리아 반도 정복을 거의 마무리한 718년경에 이르러 이슬람 군대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아키텐 공국이 있던 남부 갈리아 지방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간헐적인 출몰은 곧 대규모 침공으로 바뀌게 되죠. 아키텐의 통치자 오도 대공이 꾀한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이간책에 경로한 스페인의 이슬람 총독 아브드 알 라흐만 장군이 약 2만 내지 2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732년 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오도 대국은 프랑크 왕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에 응해서 궁제 칼 마르텔은 중무장 보병이 주축을 이룬 약 1만 5천 내지 2만 명 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남하해서 프랑스 남서부의 투르와 포아티에를 잇는 중간 지점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양측 군대는 732년 10월의 어느 날 드디어 조우를 하게 됩니다. 프랑크족 병사들은 당시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게 쉐민을 갑옷 위에 여우털 모피옷을 입고 긴 칼과 도끼 그리고 방패로 중무장하고 있었죠. 이에 반해서 아랍과 베르베르족 출신의 이슬람 군사들은 북아프리카 사막에서나 어울릴 법한 간단한 옷차림에 가벼운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온몸과 마음으로 서늘한 냉기를 느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양군은 진을 친 채 본격 접전을 피하면서 약 일주일 동안 간헐적인 탐색전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군의 전력을 파악했다고 자신한 때문인지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라흐만의 이슬람군이 기병대를 앞세워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시절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칼 마르텔은 영리했습니다. 칼 마르텔은 언덕배기 위에 병력을 배치했죠. 더구나 이슬람 기병대의 막강한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투 대응을 취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과거 로마군의 장기였던 방진 대응이었습니다. 밀집 대응으로 방패와 방패를 서로 연결하는 방어벽을 형성해서 이슬람 기병대의 돌격에 맞섰던 것입니다. 쇄도한 이슬람 기마병들은 원래 자신들이 숙달한 전투 방식대로 밀집해 있던 프랑크족 병사들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죠. 이들이 투척했던 창은 대형 방패를 뚫지 못했고 더구나 프랑크족 병사들은 원통형 철제 투구에 쉐민을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활동한 유목민족 특성 탓인지 이슬람 전사들은 중무장 보병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매우 서툴렀던 것입니다. 이슬람 기병대의 파상 공격에도 프랑크족 병사들은 견고한 방어벽을 형성한 채 전열을 잘 유지했습니다. 당대의 한 이슬람 연대기 작가는 북쪽 사람들은 마치 벽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슬람 기병대가 프랑크족 진영의 방어망을 뚫고 중심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으나 전과학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올 때마다 프랑시스카라 불린 투척용 도끼로 이슬람군을 공격했습니다. 기동성을 중시한 탓에 갑옷이나 방패도 없이 단지 창으로만 무장하고 있던 이슬람 기병들은 하나둘씩 이 살벌한 무기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졌으나 진퇴양난의 상황만 반복되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온종일 혈전에 지친 양측은 야영에 들어갔죠. 이튿날 날이 밝으면서 이슬람 기병대의 재차 공격을 대비하고 있던 프랑크족 병사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왠지 점차 시간이 흘러도 상대편 이슬람 진영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정찰대가 파견되었고 이슬람군이 간밤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날의 접전에서 이슬람군 총사령관이었던 라흐만 장군이 전사한 것이 철수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졸지에 지도자를 잃은 이슬람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소량의 전리품만을 챙긴 채 황급히 퇴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의 승리로 칼 마르텔은 한 세기 동안 지속된 이슬람 세력의 승세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전투에 대한 후대 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어떠하든 간에 이는 기념비적인 승리임에 분명했습니다. 이슬람의 공세로부터 유럽을 구했으면 물론이고 이 전투를 계기로 유럽인들은 공포의 이교도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후 오히려 반격으로 나서서 이른바 재정복 운동의 불씨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한 프랑크족은 최고 지휘관이던 카알에게 마르텔, 즉 망치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그때 이후로 그는 칼 마르텔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원래 로마군과 접전 시 게르만족 전사들은 경무장을 한 채 긴 칼을 휘두르며 돌진해서 백병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군대와 맞닥뜨린 8세기경에 이르면 프랑크족 전사들은 개별 행동보다는 과거 로마군의 방식대로 집단을 대형을 유지한 채 싸우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병 위주의 이슬람 군대에 대응한 덕분에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육중한 방패로 서로 몸을 밀착한 채 방어벽을 쌓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숙달된 기병들인들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전투에서도 프랑크군의 방어벽을 뚫을 수 없었던 이슬람 기병들은 기껏해야 화살을 쏘거나 이리저리 우회하면서 창을 던지거나 찌르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랑크족 전사는 쉐민을 갑옷을 입고 긴 칼과 방패 그리고 도끼로 무장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프랑시스카라 불린 투척용 도끼였습니다. 이 프랑시스카는 로마 제국 말기인 4세기경 게르만족의 대이동 시 프랑크족과 함께 로마 영내로 유입된 무기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무기로부터 오늘날 프랑스라는 명칭이 유래됐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당시 이 프랑크족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원래 도끼는 신석기 이래 인류가 생활용 도구 및 무기로 겸용해서 사용을 했죠. 무기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다 보니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모습의 도끼들이 등장했습니다. 문명화와 더불어서 야만족 무기의 상징처럼 그려졌으나 금속 재련술 발전으로 칼이나 창이 중시되기 이전까지는 도끼가 싸움의 대표적인 무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도끼 중에서 프랑시스카만큼 당대의 전장과 무기체계에 최적화된 무기는 드물었습니다. 우선 프랑시스카는 모양부터가 특이했는데요. 전체 무게가 1.3kg, 이 중에서 도끼날 무게는 약 0.6kg에 달했고요. 그리고 도끼의 몸통을 보자면 날카로운 도끼날은 상단과 하단의 모서리가 뾰족하고 넓은 각도로 곡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날에서 자루와 연결된 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아치 모양을 띄었죠. 아치의 끝에는 다른 유형의 도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50cm 정도의 나무 손잡이를 끼울 수 있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이렇다 보니까 투척했을 경우 표적에 박히는 것이 통례인 다른 도끼들에 비해 프랑시스카는 표적을 빠개든가 베어버리고 튕겨나가는 식으로 살상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이러한 프랑시스카의 위력은 이미 프랑크족이 로마 제국 영내로 들어온 때부터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단의 방진 대형을 와해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부각되었죠. 투척 무기로서 로마군의 필름이 있었다면 프랑크 쪽에게는 바로 이 프랑시스카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크족 전사는 백병전 바로 직전에 적진으로 프랑시스카를 던져서 적병을 살상하거나 대형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프랑시스카의 최대 투척 거리는 약 20m였고 12 내지 15m 거리에서 최고의 명중률과 최대의 살상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특이한 모양새로 인해서 투척 시 회전하며 날아갔기 때문에 표정에 명중하지 않더라도 땅에 떨어진 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의 구미에 있던 적병들에게조차도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서
프랑크족은 프란시스카를 신성한 무기로 여기고 평생 성인 남성에게만 휴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무기도 전장 환경이 바뀌면 퇴색되는 법이죠. 투르 부아티에의 전투 승리 후에 칼 마르텔에 의해 군대의 기병화가 본격화되면서 대표적인 보병용 무기였던 프란시스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무기는 프랑크족 전사들이 애지중지했던 원형 방패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군과의 격돌에서 프랑크족에게 승리를 안겨준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방패였습니다. 보병 위주였던 프랑크족 군사들이 행군 시에 불편하지 않도록 원형으로 제작되었죠. 특히 언덕 위에서 밀집해서 이 방패로 방어벽을 구축할 경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부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방패는 약 3cm 두께의 참 피나무를 상하로 여러 개 붙여서 원형으로 자른 후에 음보우라고 불린 공 또는 원추 모양의 방패 심과 안쪽에 직경을 따라 덧댄 리벳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몸체를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방패의 앞표면에는 가죽을 덧대고 가장자리는 금속 고리를 끼우는 마무리로 결속력을 높였던 것이죠.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 방패는 최대 1m의 직경에 무게는 최대 2kg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32년 칼 마르텔은 프랑스 서남부의 투르 푸아티에에서 벌어진 충돌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전 로마 시대의 대전투나 근대에 접어들어 벌어진 회전에 비하면 실제 전투에 동원된 병력 규모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지닌 역사적 함의는 매우 크죠. 18세기의 저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이 전투를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적과의 조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날의 승리로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으로부터 구원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과장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 투르로부터 당대 유럽의 중심 도시 파리까지는 약 200마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칼 마르텔이 개창한 카롤링그 왕조에서 서로마 멸망 이후 유럽을 재통일한 샤를마니오가 등장해서 현대 유럽의 정치적 초석을 놓은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샤를마니오 대제는 바로 이 칼 마르텔의 손자이죠. 투르 푸아티에 전투의 승리는 유럽 자체의 역사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이슬람의 침략을 물리친 후 칼 마르텔은 기동성을 갖춘 기병대를 양성하는 쪽으로 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승리 1등 공신이 중무장 보병대였으면 분명했으나 게알지라는 갈리아 지방의 지리적 특성상 느린 보병 부대로서는 외적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칼 마르텔이 물꼬를 튼 변화의 물결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확산되어서 얼마 후에 프랑크족 군대는 대부분 기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 마르텔은 교회로부터 받은 땅을 부하들에게 충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해서 전문 전사계급 형성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1400년경 화약무기가 전장에 본격 등장하기 이전까지 무려 700년 동안이나 유럽 사회를 지배한 중세의 기사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중세 봉건제도의 싹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